네,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소득공제 보겠네요. 234번입니다.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네요. 1번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자, 소득금액 요건은 뭐예요, 여러분? 밑에 종합소득금액 더하기 퇴직소득금액 더하기 양도소득금액 다 더한 게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조건이죠. 소득금액 요건이.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는 뭐예요? 종합소득금액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득 요건이 만족돼요. 그리고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이 요건은 뭔데요? 자녀라면 20세 이하, 부모님이라면 60세 이상이어야 돼. 형제 자매라면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배우자한테는. 그래서 1번 나이 요건 없으니까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모두 만족했네요. 1번 맞습니다. 직계 존속과 재혼한 배우자는 직계 존속 사후의 배우자를 분양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3번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추가공제 받을 수 없다. 맞아요. 우리 추가공제 대상은 뭐다?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적으로 또 공제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경장부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로 주는 게 추가공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배우자랑 직계비속. 나의 배우자랑 자녀는 형편에 따라 같이 살든 안 살든 상관없어요. 항상 같이 사는 걸로 간주합니다. 봅니다. 5번.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은 자연인에게만 적용해요. 언제는 적용하지 않아? 자,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소득세를 적용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뭐 배분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소득세 적용하면서. 그때 거주자로 본다고 해도 자연인은 아니잖아. 단체니까. 그래서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이고. 틀렸다고 하면 안 되죠.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 표현이 맞다는 거야.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관식 쪽에서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선 이론을 주로 본다고 보면 됩니다. 계산하는 거는 주관식이 있기 때문에. 인적 공제에 대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 부양가족 중에 연령이 35세인 장애인 아들이 있다면 기본공제는 물론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 뭐예요? 원래 자녀 같은 경우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이 다 맞아야 돼. 자녀, 나이 요건은 20세 이하여야 되고 소득 요건은 아까 종합소득금액 더하기 양도소득금액 더하기 퇴직소득금액 더한 게 뭐다? 아까 뭐였죠? 다시 한번 100만 원 이하여야 됐죠. 종합 더하기 퇴직소득 더하기 양도소득금액 더한 게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소득 요건이 만족해야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장애인인 경우는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아요. 나이는 20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소득 요건은 적용이 돼. 근데 뭐라고? 소득은 없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본공제 대상 된다는 거야.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공제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추가공제, 경장, 부한 중에서 부, 한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더 큰 한부모 공제만 적용한다라는 거. 맞습니다. 4번 소득세 납세 의무자 중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하여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일단 법인으로 보는 경우는 아닌 거예요. 자, 소득세 적용하는 거니까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 1거주자로 보는 경우 인적공제는 자연인한테만 적용하니까 단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적용하더라도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맞아요. 5번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령이 71세인데 2월 1일에 사망했다고 하면 사망연도 올해 70세 이상인 날이 하루 이상 있죠. 그러면은 경로 우대 공제 전액을 공제해줘요. 중요하다고 했죠. 오케이. 사망일 전일로 판단한다. 살아계시고 사망일 전일은 사망일 전일로 판단했을 때 뭐예요? 70세 이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경로 우대 공제 포함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월할 계산에서 1월 1일이니까 1월만 있었으니까 1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경로 우대자 공제 전액을 다 1년치 해준다라는 거.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한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이 그 상속인의 공제대상 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그 상속인 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한다. 틀렸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한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이 상속인의 공제대상 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한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상속인의 공제대상 가족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아셨죠? 넘어가고 필요한 것들 이론 뒤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복습하실 때 필요한 만큼 찾아보세요.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장애인 추가공제는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만 성립하면 돼요. 충족하면 돼. 종합소득금액 더하기 퇴직소득금액 더하기 양도소득금액 더한 걸 합계가 100만 원 이하면 돼.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 존속 부모님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라고 했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의 배우자랑 자녀는 뭐 주거의 형편에 따라서든 사업에 따라서든 그런 아무 조건도 필요 없어.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고 했어요. 근데 표현상 다르다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 요렇게 외워야 돼요. 됐죠? 다르다고 표현이 달라요. 배우자랑 자녀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같이 사는 걸로 본다 이거예요. 자, 거주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이고 거주자의 배우자가 양도소득금액이 800만 원이 있다.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고. 종합소득금액 더하기 양도소득금액 더하기 퇴직소득금액을 다 더한 게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고요. 근데 뭐 양도소득금액 800만 원 있다고?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4번 거주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정이 돼요. 자, 이게 따로 있다고 했죠. 아까 종합소득금액 더하기 양도소득금액 더하기 기타소득금액을 더한 게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근로소득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되죠. 일용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고 하면 자, 근로소득 금액이 그대로 종합소득금액이 될 거 아니야.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면. 근데 총급여 500만 원 요걸 볼게요. 이게 왜 있는지 숫자를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총급여가 500만 원이면 이걸 계산해 보면 근로소득 공제 빼보면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인 게 돼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총급여가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150이야. 그럼 종합소득 금액도 100이 넘죠. 당연히. 그래서 총급여가 500이면 앞에 기준 종합소득 금액 더하기 퇴직소득 금액 더하기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요. 이게. 하지만 뭐다? 나라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그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 총급여가 500만 원이면은 근로소득 금액은 150이거든요. 근데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대한 특례로서 소득 요건을 조금 완화해 주겠다라고. 그래서 보면은 표현이 따로 있는 거야. 종합소득 더하기 퇴직소득 더하기 양도소득이 100만 원 이하 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은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돼 있는 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대한 특례로서 이런 게 있다는 거 봅시다. 밑에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4번이) 아니고 237번 틀린 것은 거주자 갑의 배우자가 퇴직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근로소득 금액만 500만 원 있을 때는 되겠지. 아, 총급여. 근로소득 금액 죄송합니다. 총급여가 500만 원 있다. 다른 소득은 없다. 이러면 된다고. 방금 보고 왔잖아. 근데 뭐 퇴직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다. 안 된다니까요. 종합소득 금액 더하기 퇴직소득 금액 더하기 양도소득 금액 다 더한 게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고. 1번 안 돼요. 자, 배우자 없는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 부양하는 가족 중 손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바로 자녀뿐만이 아니라 한 번 더 내려간 손자, 손녀도 돼요. 맞다라는 거. 정기 예금 이자가 500만 원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기준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정기 예금 500만 원 있으면 분리과세 되지 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요건 충족되는 거예요. 종합과세 되는 금액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겁니다. 경로부대 공제 나이 얼마예요? 70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추가공제 대상자 될 수 없어요.
아까는 어떻게 표현했어? 기본공제 대상자만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죠? 표현이 다르게 나왔을 뿐. 넘어갑시다. 이제 세액공제 쪽을 볼 겁니다. 세액공제 봅시다.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이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이 55%를 제외합니다. 해준다고요. 제외. 공제해준다고. 일용 근로자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중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교복부익비가 포함됩니다. 교과서대금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돼요. 교복대금 돼요. 1년에 50만원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포함되며 이때 기본공제자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밑에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 제외하고 소득의 제한은 받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 안 돼. 갔다 오면 풀릴까? 오, 안 풀리네. 잠깐만요. 가끔 이러더라고요. 아, 됐다. 풀렸어요. 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아닙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된다고요. 뒤에 정리. 자, 우리가 의료비 세액공제 볼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의료비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자녀가 23세예요. 23세면 기본공제 못 받죠. 20세 이하만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됐어요. 그런데 자녀가 아파. 근데 병원 갔을 때 의료비를 대신 내줬다고 해봐요. 아파서 자녀 거를. 그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그 경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았던 친구들하고 하더라도 자녀가 친구는 아니죠. 자,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았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비에 대해서는 지출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밑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적어놓은 이 말입니다. 거주자의 8세 이상 8세 미만 아닙니다, 여러분.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맞습니다. 뒤에 볼게요. 요 나이도 여러분 바뀌었죠? 8세 이상입니다. 8세 미만은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세액 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2명까지는 한 명당 15만원, 2명 초과분부터는 한 명당 30만원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지금 문제에서 3명이라고 했죠? 8세 이상인 3명이야. 8세 이상인 3명이라면 뭐다? 15만원, 15만원, 30만원이니까 60만원. 맞죠? 그래서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고. 나국세의 23년 지출 내역이다. 특별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지출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안경 구입비 30만원 됩니다. 1년에 50만원까지 돼요. 한 명당. 2번 장려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00만원을 불입하였다. 한도 100만원이니까 돼요. 3번 대학원 등록금은 자기 것만 돼요.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안 돼요. 자기 거 돼. 금액 상관없어. 자기 거는 1000만원 됩니다. 교회에 헌금으로 20만원 제출했다. 됩니다. 자, 4번 자주 나오죠. 학원비. 자녀 학원비는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미취학 발음이 어려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미취학 상태인 경우에서 다니는 학원인 경우만 학원비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학원비 공제가 안 돼요. 초등학교 거 안 돼요. 학원비. 학원비는 미취학 하나 둘 미취학 발음이 어렵네요. 미취학 아동의 경우만 학원비 공제 줍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미취학 아닙니다. 미취학 성공하셨나요? 해보세요. 미취학 아닙니다. 자, 그냥 한번 해봤어요. 심심해서.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국 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10년 이내 기간에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받아들입시다. 맞아요.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도 외국 납부세액에 대해서 자세히 안 했는데 여기서 깊이 있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외국 납부세액에 대해서. 자, 필요한 만큼만 설명드릴게요. 소득세법에서는 외국 납부세액을 직접 외국 납부세액과 의제 외국 납부세액만 적용하며 간접 외국 납부세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 요게 맞는 표현입니다.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것도 일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을게, 두 번 내기 안 할게 라는 거고요. 직접 외국 납부세액은 내가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거야. 말 그대로. 직접 내가 낸 거, 외국에서. 그만큼은 이만큼 냈으니까 우리나라 세금 낼 때 빼줄게 라는 개념이에요. 의제 외국 납부세액은 뭐냐면 내가 외국 정부에 낸 건 아니야. 하지만 외국 정부에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아서 감면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외국에서 낼 세금인데 그거를 외국 정부에서 감면해 줬대요. 그죠? 여러분, 그 감면 효과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외국 납부를 실제로 한 건 아니죠? 외국에 직접 납부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외국에서 감면 받은 거야. 그 감면 혜택을 우리나라에서까지 이어서 받게 되려면 낸 걸로 의제를 해줘야 돼. 내지 않았지만. 그래야지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서 낼 세금에서, 국내 낼 세금에서 빼줘야 외국에서도 세금 안 내도 된다. 그 안 내도 된다고 한 효과가 국내에까지 이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의제 외국 납부세액이라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로 내진 않았지만 외국에서 받은 혜택이 있다면 그거를 외국에서 낸 걸로 의제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세액 공제로 빼줄게. 세금 안 내게 해줄게. 요렇게. 됐죠? 여기까지 이해하면 돼. 근데 법인세법에 보면 간접 외국 납부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낸 건 아니야. 근데 외국에 있는 나의 자회사,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외국에서 냈다는 거야. 나의 자회사가 외국에서 세금을 내고 남은 걸 나한테 배당했다는 거지. 그럼 배당 소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내가 직접 낸 건 아니야. 하지만 간접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냈죠. 그래서 내가 받은 배당 소득 중에 일부에 대해서 내가 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낸 걸로 봐서 간접 외국 납부세액이라는 거를 빼줘요. 개념만 알면 돼요. 근데 여러분, 소득세에서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어. 개인이 어떻게 자회사를 갖고 있어? 그런 개념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접 외국 납부세액은 소득세법에서는 여기 개념상 존재할 수 없어서 간접 외국 납부세액은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만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4번.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 법인으로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외국에서 납부했다면 이게 바로 직접 외국 납부세액이 되겠지? 외국 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국외 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의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이게 바로 의제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외국에서 내야 될 거를 외국에서 감면해줬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세액공제 해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감면의 혜택이 사라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낸 걸로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의제 외국 납부세액이야 이게. 됐죠? 2번.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국외 원천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에서 받은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외국 납부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걸로 넣으면 푸실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뒤에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말로 했던 게 다 적혀 있습니다. 퇴직소득 이렇게 하면은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국외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분을 반란해서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소득금액 계산 특례에 들어갑니다. 특례가 3개가 있어요. 결손금 공제. 보시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세법상 결손금 소급 공제는 중소기업만 돼요. 신청을 해야지 해주고요. 직전 과세 기간 한 번만 소급할 수 있어. 한 해만. 사업장 단위로 환급세액을 계산하고요. 4번.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이후 결손금이 감소했다면 토해내야지. 너 결손금 소급공제 해서 환급 받아놓고 시간 지난 거라서 확인해보니까 그 결손금 그만큼 없었네? 어떻게 해야 돼? 환급 받았던 거 토해내야죠. 추징한다라는 거예요. 5번. 직전 소득세 과세 표준이 변동해서 세액이 증가했다면 추가적으로 또 환급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3번이 틀렸는데요. 환급 취소 시 이자율은 0.02%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 환급 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0.02%가 아니라. 자, 여러분 이거 사실 되게 구석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뒤에 더 뒤에 있네. 더 뒤에 있네요. 여기 있어. 자, 방금 뭐라고 했어요? 하루에 0.02%로 한다. 근데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세 환급 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건 여러분 뭐다?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까다롭습니다. 보세요. 소득세법은 무조건 0.02%예요. 뒤에 적어놨죠. 정당한 사유 있는지 불문하고 무조건 0.02%예요. 됐죠? 까다롭습니다만 우리 기출되었던 거니까 한 번쯤은 봐둡시다. 결손금 통산 및 2월 결손금 공제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2월 결손금은 향후 15년 동안 2월에서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 2월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맞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 근, 연, 기, 이배 순서대로 공제한다. 오케이. 자, 원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못해요. 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해서 좀 지원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른 소득처럼 근, 연, 기, 이배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뭐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 안 돼요. 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라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3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결손금 공제 방법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맞습니다. 5번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뭐부터 한다?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2월 결손금을 공제한다라는 거. 5번 중요하죠. 4번 해당 과세기간에 추계를 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통산 및 2월 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틀렸는데 정리한 걸 볼게요. 뒤에 자, 추계 시에는 2월 결손금 공제하지 않아요. 다만 그 추계를 함에 있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해줘요. 2월 결손금. 자, 지금 문제는 결손금과 2월 결손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월 결손금은 추계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맞다고. 이건 맞아. 하지만 뭐라고? 이 문제에서 해당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추계 시라도 공제할 수 있어요. 됐죠? 정해놨죠. 주의. 추계 시 2월 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그 당의 결손금은 공제할 수 있다. 여기 기본이라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뭐? 원래 추계 시에 2월 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지만 추계 시에는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지만 그 추계하는 사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추계 시에도 2월 결손금 공제를 해준다 이 말이야.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됐죠? 넘어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 바로 나오죠. 천재지변으로 추계를 하는 경우는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 없다고 하면 틀린 게 되잖아. 됐지? 일반적인 추계하고 다르다고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2월 결손금 공제해준다는 거예요. 됐죠? 2번 종합과세되는 이자 배당 소득 중 기본 누진세율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이 아니라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공제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고요. 얼마를 공제할지도 선택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이따가 나올 거예요. 종합과세되는 이자 배당 소득 중 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금 공제 못해요.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여부 선택할 수 있고요.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또 나오죠. 3번.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과거로부터 넘어온 2월 결손금도 있는 경우에는 뭐부터 한다고? 올해 발생한 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과거에서부터 넘어온 2월 결손금도 공제해준다. 이렇게 외우자고요. 자산 수증 이익 또는 채무 면제 이익으로 충당된 2월 결손금은 뭐?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2월 결손금에서 제외한다. 이거 법인세법에서 많이 나오죠.
특히 법인세법 주관식에서 처음이 거의 이거잖아요. 그지? 우리 표 나오면서 몇 년도분 결손금이다. 그리고 자산수증 이익이 있다. 이거를 뭐 입금으로 뭐 입금 보세요 하니 많이 하는 거 그거하고 여기 똑같아요. 자산수증 이익은 기본적으로 입금인데 그거를 이월 결손금을 없애는데 퉁 쳤대. 그러면은 없어진 거야. 그 결손금은.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월 결손금에서 또 뺄 수는 없다. 제외한다 이 말이야 이게. 자 보세요. 아까 말했던 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다 없다? 누가 있대? 아까 없다고 했잖아. 부동산 임대업 외에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오케이. 하지만 뭐는 예외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같은 임대업이긴 하지만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뭐 다른 사업,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었죠. 그죠? 요렇게 구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구별할 수 있냐 없냐도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다 있죠. 옳지 않은 것은 계속 물어봅니다. 똑같은 거네. 땡큐.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뭐부터 한다? 이월 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한다. 그럼 틀려요. 단기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한다. 오케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맞다고. 됐죠? 3번.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월 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플러스 알파 뭐? 근데 그 추계를 하는 사유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추계다. 그때는 이월 결손금 해준다. 공제. 됐어요? 5번.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척기간 이전의 이월 결손금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났어. 이월 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다. 제척기간이 지나버렸어. 됐죠? 4번.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 뭐? 기본세율 적용분이 아니고 원천징수를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손금 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요. 기본 누진세율, 우리 기본세율이라고도 부르고 뭐 기본 누진세율이라고도 불러. 아무튼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공제할지 말지도 선택할 수 있고 얼마를 공제할지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 원천징수 세율분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없어요. 외웁시다. 다 넘어가시고 쭉쭉 갑시다. 앞으로 갈 수는 없죠. 넘어가 앞으로 다시. 옳은 것은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번에 틀린 걸로 나왔지. 이월 결손금부터 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한다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뭐? 다른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됩니까? 안 된다고요. 주택 임대 그거일 때만 같은 임대업이더라도 뭐라고?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때만 다른 소득에서 공제해준다고 했어요. 주거용 건물 외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의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요거 별도로 밑에 해놨나요? 자, 이거죠. 읽어보세요. 3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지금 반대로 적혀있죠. 오케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혜택적으로, 세법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임대업에 비해서. 5번. 땡큐. 나왔던 거 또 나왔네. 소득금액 계산할 때 추계로 하는 경우에는 뭐는 적용하지 않아요? 2월 결손금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플러스 알파. 또 반복되네. 만약에 근데 그 추계하는 이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2월 결손금 공제 적용해준다. 됐죠? 사실 외울 게 많고 어려운 파트긴 하지만 땡큐다. 그래도 다행히 같은 게 많이 반복되잖아요. 오케이. 공동사업에 대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출자 공동사업자가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맞아요. 형식은 배당, 실질은 사업. 그래서 얘는 특이하다고 했었죠. 2번 국세기본법상 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는 게 기본인데 소득세법에서는 개별세법의 특례로서 국세기본법에 대한 개별세법의 특례로서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할 뿐 원칙적으로 연대납세 의무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하지만 소득세법에 대한 이렇게 개별 납세 의무에 부담하는 거에 대한 또 특례가 있어. 뭐였지? 공동사업 합산과세, 특수관계자하고 짜고 생계를 같이 한 특수관계자하고 짜고 거짓 비율 같은 걸로 뭔가 탈세하려고 하다 걸렸다. 그러면은 그 둘은 합산과세하고 연대납세 의무 지고
됐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3번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분배하니까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산한 다음에 뿌린다는 거예요. 4번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즉 소득세를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익을 분배한다면 각 개인들이 이거를 공동사업하는 걸로 본다고요. 됐죠?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게 아니고 각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사업을 하는 걸로 본다고요. 됐지?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가 만약에 자기 이름을 쓰게 허용해줬다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리한 거 볼게요. 좀 더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자,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하면 야 나는 뒤에서 돈만 낸 거다 라고 해서 그거를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출자하고 나서 내 이름을 공동사업에 쓰게 허용해 줬대요. 그러면 조금 더 책임지라는 거야. 단순 출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영위하는 걸로 본다고. 그냥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겁니다. 출자만 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단순 출자인 경우가 아니라는 거야. 이름까지 쓰게 했잖아. 그게 상법상 뭐 명의대여자의 책임 이런 거하고 뭐 연결돼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요. 이름까지 쓰게 했으면 단순 출자로만 볼 수는 없구나. 이렇게 됐죠? 공동사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 징수된 세액은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뿌려야지. 오케이, 맞아요.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모아 장부기장을 판단하며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맞습니다. 자, 3번 공동사업자 합산과세되는 경우 아까 전에 말했죠. 거짓으로 손익분배 비율을 속이고 특수관계인인데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자하고 짜고 뭘 속였다는 거야. 그때 걸렸대. 그러면은 뭐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공동사업자와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 여기서 특수관계자란 뭐다?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해요. 됐죠? 땡큐다. 5번 출자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형식적으로는 배당이지만 실질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득처럼 무조건 종합과세돼요. 그리고 형식은 배당이지만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뭐다? 그로스업 계당에 그로스업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형식만 배당일 뿐이기 때문에. 됐죠?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건 맞아. 하지만 그로스업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정리했을 겁니다. 자, 여기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로스업은 적용하지 않아요. 됐죠? 또 옳지 않은 것은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모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을 계산한다.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네요. 그죠? 원칙적으로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에 대해 구성원 개인별로 납세 의무를 진다고 했어요. 그지? 됐어요? 손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면 그 단체가 1거주자로서 자기가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 손익을 분배한다면 개인별로 원칙적으로 연대 납세 의무 아니고 개인별로 납세 의무를 지는 거라고요. 됐죠?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보고 불성지 가산세, 증빙 불비 가산세, 장부 기록 보관 불성지 가산세는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틀렸는데 이게 조금 까다롭고 구석지긴 하지만 기출되었던 거니까 알고 갑시다. 3번에서 어디가 틀렸냐 하면 뒤에 보세요. 자,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옛날 이름으로 무기장 가산세입니다. 이 무기장 가산세는 여러분 지금 공동사업자 단계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세액이 안 나왔거든. 이게 세액 기준으로 쪼개는 거거든요. 가산세를 손익분배비율로 나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무기장 가산세는 뭐다?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해서 공동사업자별로 가산세를 계산해요. 다른 나머지 가산세는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하고요. 됐죠? 요거 배분하지 않는 게 있다 정도만. 공동사업자 관련 가산세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손익비율로 찢는 건 아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됐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 지금 문제 보면은 이걸 이건 약간 뭐 정석적인 풀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공동사업장에 뭐 가산세 이런 게 막 있어. 그거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무기장 가산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만 체크해 둡시다. 요 표현대로. 자, 원천 징수된 세액은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별로 따라서 배분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결정 또는 경정은 원칙적으로 그 대표 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이것도 다 이제 알아둡시다. 4번, 5번 알아두고 넘어갑니다. 자,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이게 많이 안 남았나? 아, 그러네요. 자, 여러분 그냥 한 번에 쭉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마지막 요 지금 이 클립으로 그 소득세 강의를 끝낼게요. 쭉 해가지고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여러분 법인세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알았죠? 특수관계자고 짜고 내가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거야. 그런 거가 적발됐을 때 뭐다? 소득 금액을 새로 계산한다. 세금 새로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1번 모든 배당 소득은 부당이익 계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기양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이 사기양 너희 사기치지 마. 부당행위야. 이거 사기양.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어떻게든 외워야 돼. 유치하더라도 외워야 돼요. 무조건 분리, 복용걸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사기양 이 세 개의 소득에 대해서만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게 기본인데 단 하나 배당 소득 중에서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은 얘가 계속 튀잖아. 다른 배당하고 다르다고 했죠. 실질이 사업소득이라고 했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배당 소득 중에서 얘만 빼고 얘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뭐다?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모든 배당 소득에 대해 부부 적용이 아니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부당이익 계산의 적용 대상이 되거든요. 됐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는 거. 요런 게 법인세에서는 없던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법인세하고 똑같은 거는 빨리 넘어갈 거예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높은 이자를 주고 빌려왔다. 그지? 맞아. 고리 대여한 거잖아. 손해봤지. 싸게 빌릴 수 있는데 왜 비싼 이자 주고 빌렸냐고. 손해봤죠.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의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정상적인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제3자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 그거를 일반적인 시가라고 우리는 불러요. 4번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은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특수관계자하고 짜고 감소시킨 걸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똑같아요. 법인세하고 똑같아. 건전한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 맞아요.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온 김에 자 여러분 부당행위를 적용할 때 현저하게 이익을 상대방한테 분여했을 때만 적용하는 거. 지금 여기 빨강이들이야. 빨갱이들.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저리 대부, 고리 차용. 이 네 경우는 이렇게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5% 이상은 아니더라도 그 차이 나는 금액이 3억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즉 현저하게 이익을 상대방한테 분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래서 금액 요건을 체크해 봐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무수익 자산을 샀다. 아니 수익이 나지도 않을 걸 샀다는 거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거는 금액이 적더라도 제재해야 된다는 거야. 무수익 자산 매입은 현저한 이익이 혹시나 아니더라도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합니다. 됐죠? 요 정도. 법인세하고 똑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바로 나왔죠.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5%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이익 계산을 적용하는 경우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문제는 1번 무수익 자산 매입. 됐죠? 현저한 이익을 분유하지 않았더라도 적용한다는 거야.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나머지는 뭐다? 이 네 경우는 밑에 뭐예요? 고가 매입, 저가 판매, 고리 대여, 고가 차입, 저리 대여 인 경우 다 현저한 이익이 있을 때만 적용하니까요. 2, 3, 4, 5번은 읽어보시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놨죠? 매칭을 해놨습니다. 읽어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라고 했지 돌아가신 분의 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 아들에게, 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맞아요. 합치면 안 된다고 했죠? 구분해서 계산한 다음에 책임을 지라고 한다고.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아들한테.
자, 2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선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2번. 요렇게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2번 한번 읽어보세요. 3번. 추계 또는 결정하는 경우는 2월 결손금 공제할 수, 요건 무슨 표현이다? 자, 추계 또는 결정할 때 2월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지? 그 해에 공제를 못 받았잖아. 그러면 그 뒤로 넘어가요. 그 말이야, 이거. 그 이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번, 오케이. 4번.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한대요. 이때 뭐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을 계산한다. 맞는 표현. 5번. 부당의 계산의 부위는 배당 소득 중에서 유일하게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맞죠? 그리고 뭐? 사기양. 이거 부당해. 사기양. 사업소득, 기타소득, 여긴 표현되지 않았지만 양도소득에 대해서 적용한다라는 거. 됐죠? 이거 부당해. 이거 사기양. 플러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까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나중에 근무하실 때 누가 물어봤다고 해봐. 그러면 안 돼요. 소득세법상 부당해 계산 부인 뭐 어떤 소득만 적용되나요? 내가 물어봤는데 그거 사기니까 사기양이라서 사기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기양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이건 지금 암기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든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혹시라도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말하던데요? 내가 말했다고 하면 안 돼요. 됐죠? 넘어갑시다. 자, 소득세 신고와 납부, 가산세 마지막 조각까지 왔어요. 가볍게 보고 마칠 겁니다. 가산세를 뭐 여기서 하나하나 다 외우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중간 예납 제외되는 자. 자, 중간 예납 제외되는 거. 밑에 보시면은 다음에 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 예납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2, 3, 4, 5번 여기 다 있어.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예요. 정답은 이거야. 신규 사업 개시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중간 예납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어도 좋아요.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그러니까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여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1월 1일 기준에 다른 사업장이 있었어. 그러다가 4월 달에 예를 들어 폐업을 했어요. 그러다 7월 달에 신규로 또 새로 시작했어. 그 경우는 예납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던 자.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아무것도 사업소득이 없었던 자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사업하는 경우에만 중간 예납을 면제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1번 봐봐.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폐업했대. 즉 1월 1일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중에 올해 7월 달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면제 안 되죠? 면제 안 된다고 했잖아. 1월 1일 기준으로 사는 사업이 없었어야 돼요. 됐죠? 나머지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뭐다? 기출되었던 요 문구. 이게 아니라는 거를 아는 것도 요것만 알아도 좋다고는 할 수 없고 그냥 이제 나쁘지 않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 확정 신고해야 되는 경우 찾으라는 거야. 즉 뭐냐면 지금 아래 경우는 확정 신고가 면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해당되지 않으면은 않는 걸 찾으라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이거를 여러분 사실 다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지만 이거를 다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여기. 근로소득만 있으면 여러분 연말정산으로 끝나잖아요. 그지?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추가적으로 깜빡했다는 거야. 연말정산할 때 제출 못한 게 있어. 이렇다면은 5월달에 확정신고하면 되죠. 소득세 확정신고 때 또 추가로 하면 돼. 그런데 내가 빼먹은 게 없고 오류가 없어. 연말정산 때 다 했다니까? 그럼 추가로 다 제출했고 할 게 없어. 그럼 확정신고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얘들이에요 지금. 이런 친구들이야 경우가. 퇴직송도만 있는 자도 확정신고를 뭐 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 내가 까먹었다. 의료비세액공제 뭐 하나 제출할 수 있는데 까먹은 게 있네? 그럼 확정신고 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오류가 없고 한다면은 확정신고를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고 풀이를 다 외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출되었던 것까지만 나, 바 이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가다, 라마, 사 같은 경우는 확정 신고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 근데 너무 이렇게 안 매달리셔도 됩니다. 그냥 기출됐던 까지만 보시고 그냥 만약에 똑같이 나오거나 이건 알자고. 나, 바가 순서 바꿔서 나왔다면 그것까지는 풀 수 있게 하자고요.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알았죠?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소리야. 우리끼리만. 됐죠? 됐습니다. 자,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으로서 1억 있는 경우 안 돼요. 7,5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생략할 수 있거든요. 요게 나온다면 7,500만 원 기준이니까 7,500만 원보다 지금 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확정 신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됐죠? 나머지는 봅시다. 수시 부과 후 다른 게 없다. 생략 가능. 국민연금에 따른 연금 소득만 3천만 원 있다. 생략 가능. 그리고 4번 정도는 우리가 스토리를 할 수 있어, 이거는. 근로소득만 있는데 이거 그 해에 이거 직장 옮긴 분들, 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직장을 옮겼는데 바뀐 새로운 근무지에서 기존 근무지 자료를 받아와서 연말정산을 했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안 한 경우가 많죠. 소득세과분들 이거 보면 안 한 경우 많잖아. 그럴 때는 정산해가지고 중복되는 거 걸러내고 확정신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리해야 돼요. 근무지 이중 근로자들 새로운 근무지에서 과거 자료를 받아와서 그걸 다 정산했으면 새로운 근무지에서 격리부서가 되게 똑똑한 거야. 그렇다면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확정신고를. 요 경우에요. 나 4번 경우.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만 있으면 분리과세로 끝나면 되니까 오케이. 안 해도 된다는 거. 자,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배제해주는, 예외로 해주는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가산세, 소규모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에요. 요거 다라마. 증명서류 수치 불성실 가산세, 영수증 수치 명세서 제출 작성 불성실 가산세,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이거 소규모 사업자한테 얘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요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소규모 사업자 제외 이거거든. 가산세 파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봅시다. 그러니까 마지막 파트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 번 나왔던 게 매번 나오고 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최근 3년거 분석했을 때 한 번 나오거나 두 번 나오거나 이런 거야. 총 6번 중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공부에 대한 에너지 소비를 이런 것 때문에 1년이나 한 두세 번에 한 번 나오는 주제인데 난 이걸 무조건 다 외울 거야. 그러다가 다른 걸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이유는. 강의할 때 설명드린 이유는. 여력이 되면 하면 너무 좋지만 지금 우선순위를 둘 때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풉니다. 중간예납 기간 중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세액을 중간예납 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맞아요.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는 분납할 수 있다. 언제까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라는 거. 됐어요.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고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이것도 맞아요. 4번.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얼마일까요? 뒤에. 나머지는 다 보시면 되고 분납이나 이런 것들 다 적어놨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었네요. 됐죠? 여기까지. 이런 것까지는 알고 갑시다. 외부 세무 조정에 의한 확정 신고와 관련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세요.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직전 과세 기간에 장부 같은 걸 제대로 안 해서 추계로 뭔가 했대요.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이거에 혜택을 줘야 될 게 아니죠. 아니 복식부기 의무자 똑바로 안 하냐? 그거야.
그 경우에는 외부 세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됐죠? 1번 같은 경우 외부 세무조정은 어떤 경우다?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직전 수익 금액이 일정 이상이다. 오, 금액이 크구나. 너 외부에서 해라 라는 거야. 외부 세무사 이런 걸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거 이거. 너 씨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작년에 장부 똑바로 안 해서 추계로 작년에 결정 받았었냐? 올해는 똑바로 해라. 외부 세무조정 받아라. 이 말이라고. 1번이 스토리로서 그래도 좀 이해가 되죠. 제외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당연한 말이야. 세무조정 계산서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뭐 상품 중개업은 6억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외부 세무조정에 과표 확정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뭐 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런 것들. 2번도 3억 이상인 사업자이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 1번 정도가 나름 그래도 뭐랄까 스토리상 읽어보면 아니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추계받은 게 자랑이 아닌데 이거 외부 세무조정을 빼주는 게 뭐 이상한데? 요런 느낌을 가질 법한 거예요. 1번이. 나머지는 사실 뭐 3억이 아니라 다른 금액이다. 그리고 세무조정 계산서의 정의가 조금 다르게 했다. 이런 것까지 뭔가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 진짜 어려워져요. 문제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가 그래도 뭐랄까 나름대로 머릿속에 스토리가 있잖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식부기 의무자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추계 결정 받았어? 뭔가 안 했네? 그럼 올해는 똑바로 하라는 의미로 외부 세무조정 받아야지.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뭐 외우려고 하면은 외울 건 되게 많고 뒤에 정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뭐 잘 해뒀다고 생각해요. 암기하실 분들 여력이 되시면 하시되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 우리 시험은 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뜨문뜨문 나오는 거 암기할 거 너무 많아 이거 언제 다 해 라는 것들도 있거든. 근데 그거를 너무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가능성 높은 걸 놓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나오는 것부터 하고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여력이 되면 가져가자. 이렇게. 그리고 가져갈 여력이 조금 없다고 하더라도 아예 제끼지는 마시고 기출되었던 그 문제에 있는 보기 그 자체는 알고 가자. 똑같이 나오면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나오는데 틀리면 얼마나 아쉬워요. 맞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쉬셨다가 이제 마지막 세목입니다. 국세기본법 압축특강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